농산물을 만약에 수출을 한다든지 했을 때는 이 부분들에 대한 공부를 좀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걸 다 나무의 힘을 빌려서 하기에는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요. 각자가 조금씩 이게 뭔지, 내가 포도를 생산해서 어느 나라에 수출할 건지, 어떤 나라가 더 수출 가능성이 큰지, 어떤 나라가 내가 원하는 가격으로 팔 수 있을는지, 이런 것들은 남에게 물어보고 하자는 대로 하는 것보다는 내 스스로 할 수 있으면 그게 대박이야. 그죠? 나는 거기까지 좀 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자유무역 협정을 하고 또 그게 이행되면서 국내 농업 전반에 대한 기반이나 생산 체제나 유통이나 이런 쪽이 변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는 거죠. 지금까지 우리끼리 생산해서 우리끼리 잘 먹고 있다가 이제는 해외 시장이라는 것이 우리 국내 시장처럼 가까이 오게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원하지 않는 농산물이 경우에 따라서는 너무 많이 수입이 돼서 국내 농산물 가격을 폭락시키고 농가 소득에 큰 영향을 미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대비책을 다 만들었던 거죠. 지금도 우리는요, 이 소득이 올라가면서 사람들이 찾는 게 가장 품질이 좋아야 되고 안전성이 높아야 된다. 우리가. 그래서 농산물은 고품질 안전성에다가 포커스를 맞췄다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노는 거의 97%가 기계화되어 있어요. 우리나라는요. 그러니까 뭐 80노인도 기계만 움직일 수 있으면 쌀농사를 지을 수 있어요. 그러나 많은 소비자들이 원하는 농작물 또는 고부가가치의 농작물들은 논보다는 다 어디서 생산한다? 밭에서 생산한다. 과일에서부터 채소까지. 근데 이 밭에서 생산하는 농산물은 논에서 하는 농산물보다 생산도 힘들 뿐만 아니라 많은 노동력이 필요로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비용도 많이 필요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먼저 밭농업의 기계화를 한번 해보자. 밭농업. 지금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거든요. 밭농업의 기계화를 시켜보자. 그러고 이 밭 기계화 확대하면서 필요한 농작물이 무엇인가도 찾아보자. 또 고품질 밭에서 나는 고품질 농산물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그 품종이나 재배법도 바꿔가야 될 것이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농업은 그냥 전문가가 농사를 짓는, 다시 말하면 노동력 중심의 농사, 경험 중심의 농사가 아니라 지식 기반 농업, 기술 기반의 농업, 정보 기반의 농업으로 가야 되겠다. 그래서 흔히 이야기하는 ICT 융복합 농업 쪽으로 가야 되겠다. 그러니까 ICT 융복합 농업이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무슨 농사는 1차 산업인데 무슨 ICT 융복합이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지금 많은 열매 채소 중에 예를 들면 참외라든지 이런 채소들은 과거에는 종자를 뿌려서 참외를 다는 걸로 재배를 했는데 지금은 다 전목묘를 써요. 전목묘. 전목묘는 뭐냐면 밑에 뿌리가 참외가 아니에요. 대목을 뭘 쓰느냐 하면 호박이나 박을 대목으로 써요. 그러니까 파종을 할 때 두 가지를 하는 거예요. 참외를 파종하고 호박이나 박을 파종을 해가지고 박이 잎이 2개 나오고 새싹이 나올 때 잘라내고 거기다가 참외 즙을 붙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참외가 지금부터 달리기 시작하면요. 내년 6월, 7월, 8월까지 달리는 거예요. 옛날에는 참외를 한번 심으면 8월 달이 지나면 참외 넝쿨이 다 말라 죽어요. 그래서 참외값이 아무리 비싸도 참외가 없어. 2번 생산하려면 참외를 2번 심어야 돼. 근데 지금은 대목을 박은요, 썩으리가 안 오면 1년 12달 열매가 달려요. 그러니까 그걸 이용해서 즙을 붙여요. 그러니까 이게 묘목의 직경이 5mm도 안 되는 거를 아주 예리한 칼로 잘라내고 즙을 붙이니까 인간이 젊은 사람이 아니고서는 즙 붙이기 어려우면 손이 떨려가지고 이걸 접목을 딱딱 붙이는데, 그래서 우리나라 IT 기술을 이용해가지고
묘목을 접붙이는 자동화 기계를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로봇가 접을 붙여서 내놓는 거지. 그러니까 농업이 이렇게 바뀐 겁니까? 그게 ICT 융복합이라는 거예요. 그런 예를 들면 로봇가 과일을 수확한다든지 또는 뭐 드론이 뭐 농작물의 영양 상태를 진단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다 ICT 융복합. 우리 그쪽으로 가야 된다. 노동력도 없고 고령화 되니까. 그 다음에 저 끝에 가보면 그저 이게 이제 꽤 오래전에 우리가 그 FTA 시대를 대비해서 만든 제도들이거든요. 저렇게 좀 농촌에도 이제는 각 농작물에도 보험 제도를 도입해가지고 안전성을 높여주자. 그러니까 뭐 갑자기 서리가 와가 농사 잘 크던 농작물이 그냥 다 죽었다. 이럴 때 보험 제도가 있어서 일정 부분 보상해주는 제도를 도입한. 지금 뭐 농촌에 꽤 많이 지금 이런 보험 제도가 확대되고 있죠.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만들었던 대책들이 종합 대책들.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아무리 농산물 시장이 열리더라도 일정 규모의 국내 농업은 경쟁력을 가지고 갖춰야 되겠다. 그러니까 여기다가 포커스를 맞춘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우리가 여러분들이 농산물을 수출할 때 또 국내 소비자를 위해서는 수입할 때 가장 까다롭게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이 검역이라는 과정이거든요. 이 검역은 아까 협상하고는 별개예요. 아무리 중국 참깨가 우리나라에 쏟아져 들어오는 거는 협상에 의해서 들어오는 거는 막을 길이 없어요. 왜? 그걸 막으면 중국이 우리나라로부터 수입하는 전자제품이나 이런 걸 다 막을 거거든요. 대신에 검역으로 막는 거는 법으로 허용이 되어 있어요. 검역이 뭐예요? 우리나라에서는 사용하지 않는 농약을 사용했다거나 우리나라에서 없는 병해충이 그 농산물에 묻어서 들어온다거나 하는 거는 우리가 전체 양을 되돌려 보낼 수가 있어요. 수입 안 해도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선진국이 제일 강화하는 게 뭐예요? 이 검역이야. 검역. 그래서 우리나라는 금년부터 모든 농작물에 각각의 농작물에 사용할 수 있는 농약이 지정되어 있어요. 그 얘기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지정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 농약, 예를 들면 옛날에는 살충제 하면 그냥 토마토에 치는 걸 감자에도 치고 뭐 이랬는데 지금 그게 아니야. 다 농작물에 따라서 안전사용 기준이 있고 허용된 농약을 사용해야 돼요. 그것은 첫째는 소비자인 우리 국민들의 안전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했겠죠. 그러나 국제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게 우리나라에서 시행하는 이 제도에 맞지 않는 농산물은 우리가 수입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아무리 허용이 됐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해외로 여러분들이 생산한 농산물을 수출할 때는 그 나라의 검역 기준이 어떤가를 모르면 그 나라까지 갔던 게 되돌아오죠. 네, 되돌아옵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 그래서 우리나라 여기 상주나 여기 군이나 또는 이런 데 배 수출하는 현장을 가보면, 배를 따가지고 미국으로 보내는 배 상자 안에 담기 전에 에어 컴프레셔를 가지고 배 꼭지 쪽에 강한 공기로 후싹 씻어내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사과도 마찬가지. 그거를 씻어내요. 왜? 그 배 꼭지 내에 응애라는 벌레가 그 안에 들어앉아 있는 거예요. 한 마리가. 예를 들면. 그런데 이 배가 미국에 도착해서 그게 발견됐죠. 그러면 태평양 건너갔던 배가 우리나라로 되돌아올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게 검역이야. 그러니까 검역은 선진국일수록 까다롭겠죠. 기술도 발전해 있고. 그리고 후진국일수록 그게 좀 느슨하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런 검역은 국내 소비자 보호를 위해서 어떤 나라고 다 한다. 특히 구제역 같은 거, 축산. 그죠? 어떻게 되냐면, 구제에 걸렸을 때 이런 거 하랬나요? 소, 돼지, 발굽 가진 동물들이 걸리는 병이거든요. 근데 이 구제역이 걸리는데, 왜 그 비싼 소를 잡아서 그냥 도축해서 사람이 먹으면 되지, 땅속에 묻느냐. 그죠? 응?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구제역 청정국가, 구제역이 없는 국가라고 국제기구에 등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세계 어떤 나라도 구제역이 걸린 손은 우리가 수입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중국이 구제역이 해마다면 우리 중국 소고기 수입 안 한다. 구제역 때문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우리나라가 계속 구제역이 발생되면 어떻게 하세요? 야, 누구 나라도 맨날 나오는데 왜 우리 걸 수입 안 하냐?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막 구제역이 나타났다 이러면 국가가 총체적으로 그걸 막으려고 애를 쓰는 겁니다. 더군다나 또 국가와 국가 간의 검역 제도가 있는데 중국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특히 아르헨티나 같은 나라는 우리 이 넓은 나라에 50년, 100년 동안 구제역이라는 게 없던 지역이 있다. 알겠죠? 근데 그 지역에서 생산된 소만 너희 나라 수출하겠다. 알겠죠? 근데 세계 무역기구에서 뭐냐면 지역주의가 아니고 국가 단위예요. 한국은 아주 작은 나라고 저 나라는 아주 큰 나라지만 너희 나라 어디에서 구제역이 나와도 그건 구제역이 나온 것이야. 그러니까 너희 나라 세금은 수입 못하겠어. 예를 들면 이런 얘기 국가주의. 그래서 여기 내용은 그런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하는 거는 이 검역이라는 거는 그래서 공항마다 뭐 항구마다 식물검역관, 동물검역관이 나가 있는 이유가 물론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 두 가지가 해충 종류, 병균, 그 다음에 농약 잔류성 이런 것들이다. 이런 것들이다. 그래서 옛날에 이런 말이 많았죠. 시중에 깨끗하게 씻은 당근은 중국산이고 흙 묻은 것은 국산이다. 그런 소리 들어봤죠? 왜 그렇게 했어요? 흙을 묻혀서 들어오면 토양 속에 많은 미생물이 있겠죠. 그 중에 병을 일으키거나 사람 건강에 문제가 되는 해충이 있으면 그걸 우리가 수입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깨끗하게 씻었죠. 예? 그런 얘기 있는데 우리나라 와서 또 흙문지면 뭐 대책이 없겠죠. 어쨌든 그런 것도 이 검역하고 관계가 되는 거다. 그러니까 알고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중국산 김치하고 한국산 김치를 아는 방법은 굉장히 간단하다. 어떤 사람이 뭐냐. 우리나라 김치는 배추 폭이 가에 있는 푸른 이파리가 많이 있는 게 국산 김치고 요게 하나도 없고 그냥 하얀 잎만 있는 거는 중국산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 그것도 이 검역하고 관계되는 얘기라고 보시면 돼요. 예. 사실이냐 아니냐는 또 확인해 봐야 되겠고. 어쨌든 그 다음에 우리 나름대로는 또 이 원산지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원산지.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과자를 하나 사도 그래 들여다보면 이 WTO 전에는 그런 게 없었어요. 지금은 과자를 사도 밀가루 미국산, 그죠? 설탕 미국산, 이런 게 다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제품을 만들 때 그 원료로 들어가는 놈도 일정 비율 이상은 다 원산지 표시를 하게 돼요. 자, 김치도 김치 중국산 이렇게 쓰기도 하지만 배추는 중국산, 젓갈은 국산, 고춧가루 중국산, 마늘은 국산. 알겠죠?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자, 이 원산지 표시도 나라 간의 협상에 따라서 제품 간에 다 복잡하게 얽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수출하는 사람은 그냥 수출 대행 업체한테 맡기면 그냥 가는데 내가 집에서 유튜브로 내가 수출한다 하면 이런 정도는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된다. 자, 내가 만약에 인도네시아로 뭐를 수출한다. 이러면 인도네시아의 원산지 기준은 어떤지 또 인도네시아의 이 검역 기준은 어떤지 이건 기본이다 말이죠. 자, 이런 것들을 협상에서 다 우리가 일일이 다 확인을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이 바짝물 대책은 농업 쪽이니까 아까 얘기한 대로 경쟁력을 높여보자는 얘기고요. 자, 요게 이제 동식물 위생 검역 SPS 규정이라는 건데 이게 협상할 때마다 우리가 이걸 참 조심해서 접근을 하는데 어쨌든 지금은 우리나라가 굉장히 선진적인 기술로 대응하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원산지. 이 원산지도 이거 보시면 이 소시지라는 것도 보세요. 이 소시지 하나를 만드는데 여러 가지 원료가 복합적으로 들어가잖아요. 이런 거에 대한 표시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다음에 여기 보면 국내 생산을 보호하기 위해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는 게 위에 있는 낙농법고 채소 신선 쪽이고 이런 것들은 조금 어차피 들어오는 것은 우리의 어떤 안전성만 보장받고 허용해 놓은 것도 꽤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이게 중국인데요. 중국이라는 나라는 우리가 말하는 곡식, 쌀, 밀 이런 것들은요. 주식은 우리 조선족이 많이 사는 압록강과 두만강 건너, 길림성, 요령성, 흑룡강 이 3개 성에서 생산하는 곡식을 갖고 중국의 13억 인구가 먹고 산다고 보면 돼요. 그 다음에 각종 과일과 채소류, 이거 보세요. 이 지도인데 중국 땅덩어리에서 채소류와 그 과일이 많이 나는 데는 여기 이 지역이 사과밭도 자동차로 한 30분 가는 사과밭도 있고 막 이렇거든요. 이게 뭐냐면 인천에서 건너다 보이는 산동성입니다. 산동성. 거기가 채소가 많다. 그리고 중국은 서고, 동저, 서쪽은 높고 동쪽은 낮다 말이에요. 중국 땅덩어리가. 여기는 거의 사막이에요. 사막. 그러니까 식량은 다 여기서 나오고 채소류와 과일은 이쪽에서 나는 거예요. 그것 갖고 다 먹고 사는 거예요. 중국 사람들. 예? 자, 이거 왜 이렇게 해서 우리가 중국하고 자유무역 협정을 하면 이 사람들은 고추는 얼마 나오고 마늘은 얼마 나오고 자, 우리나라의 전략 품목들 마늘은 어디서 나고 고추는 어디서 나고 이런 것들 참깨는 어디서 나고 이런 것들 한번 지도상으로 표시해서 분석을 했겠죠. 우리나라. 자, 이거 보세요. 우리나라는 고추를 이렇게 듬성듬성 심어가서 한 포기에 고추를 많이 달리게 하고 품질을 좋게 해요. 그죠? 그래서 고추가 너무 많이 달리기 때 쓰러지기 때문에 여기다가 막대기도 꽂고 막 실로 묶어주고 막 이래야 되잖아. 고추 치주. 그죠? 그래 하는데 중국은요, 이 내몽고 지역은 거의 비가 안 오잖아요. 그러니까 고추에 병이 없어요. 그러니까 고추를 아주 밀식으로 빽빽하게 심어버려요. 그 포기도 작고 이렇게 빽빽하게 심어놔요. 고추가 다 이렇게 달리는데 포기당 고추 양으로 따지면 우리의 5분의 1도 안 돼요. 5포기 고추를 타봐야 우리 한 포기. 우리 고추 영양제인데요. 큰 포기는 한 포기에 3건, 4건, 5건 딴다 이거예요. 잘만 농사를 지으면. 그러니까 한 포기에 한 건도 못 따고 이건 문제는 그걸 뽑아가지고 다 제자리에서 말려요. 반 사막이기 때문에 비가 안 와요. 그러니까 저거 뭐야? 여기서 나온 고추는 다 태양초죠. 우리 고추 사러 가면 햇빛에 말리면 좀 비싸다 해서 그걸 태양초라고 하면 태양초. 초자가 고추 초자에.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 머릿속에는 중국 고추는 품질이 안 좋아. 그냥 엉망이야. 이렇게 생각하는데 값싼 거를 가져 들어와서 이익을 많이 남기니 그렇지 중국 고추가 나쁘다는 보장이 없어요. 이렇게 하면 태양초라는 거지. 태양초. 자, 이래서 이런 식으로 질 좋은 고추도 굉장히 많다. 우리 이제 고추 시장을 한번 분석을 했겠죠. 이렇게 들어온다 봐야 되고, 이거는 마늘이에요. 똑같이 이렇게 끝도 없이 생산해서 선별해서 들어오기 때문에 나쁘다고 할 수 없다. 워낙 값싼 것만 가지고 들어오기 때문에 왜 그랬겠어요? 관세를 높게 책정해 놓으니까 값싼 거를 가져와야 이익이 있잖아요. 그죠? 근데 앞으로 관세가 낮아지면 아까 개발도상국도에서 우리가 나왔고 관세가 낮아진다고 보면 우리 고추나 마늘이 중국 것보다 훨씬 품질이 좋아지지 않으면 중국 걸 사는 소비자가 늘어날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네, 그렇게 봐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아까 그 산동성이 채소가 유명하다. 파 한 포기가 길이가 사람 키보다 큰 게 있다든지. 그러니까 중국의 고사성어 중에 우리도 뭐 성주 참외, 의성 마늘 하듯이 교주 배추가 최고야. 위해이방 무가 최고야. 라이우 생강이 최고야. 중국. 이게 다 어디냐? 산동성이 있다는. 그 산동성이 어디냐? 인천 앞바다에서 길을 잘 기울이면 닭 우는 소리가 들린다는 그게 산동성이에요. 물론 거짓말이겠지만 어쨌든 그만큼 가깝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제 그게 이렇게 유명한 곳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일찍이 이제 이 시장 개방 때문에 중국을 다녀볼 때 그 당시에 중국도 좋은 쌀은 10kg에 10만 원 했다. 우리나라 사람보다 더 비싼 거예요. 그래서 참 만 원 했다. 싼 거는 만 원, 또 비싼 거는 2만 원 이렇게 중국 시장 내에서도 굉장히 값비싼 쌀들이 있었다. 그러니까 이게 20kg면 5만 원이잖아요. 그러면 20만 원. 그때 우리나라 쌀은 16만 원 했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은 값싼 것만 있다. 이건 절대 아니라는 거지, 제 말은. 그러니까 우리가 거기에 대한 대비를 했어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곳곳에 이렇게 쌀의 종류가 많은 겁니다. 제가 우리나라 가격으로 이렇게 붙여놓은 거예요. 굉장히.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산동성에 있는 사과들, 가격 다 붙여놓고. 아, 우리 게 품질이 최고야. 이런 자만심을 가지고 있는. 그래서 경상북도에서는 이 FTA를 제대로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2007년에 경북농업 FTA 대책특별위원회라는 구성을 해서 2019년 3월 17일까지 제가 일했어요. 지금은 아까 처음에 얘기했듯이 유통 쪽으로 위원회 활동이 바뀌었어요. 근데 이때는 여기서 했는데 여기서 큰 일들이 뭐냐면 이제 위원장을 만들고 운영위원회를 만들고 농업 전문가 100명으로 농정 자문을 하고 정책을 개발하는 일을 했어요. 이렇게 위원장이 있고 하나는 앞으로 농사는 생산에서부터 소비, 유통, 판매까지 지식으로 무장된 사람들이 해야 된다. 그냥 노동력과 경험으로 해서는 세계 시장 경쟁에서 이길 수가 없다. 그러니까 농업에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사람을 공부시키는 것이다. 해서 인력양성위원회라는 것은 여기서 농민사관학교를 만들고 운영하는 팀입니다. 그 다음에 저쪽은 농업과 관련된 정책 분야를 생산 분야, 소비 분야, 유통 분야, 이런 가공 분야 이런 쪽으로 나눠가지고 전문가들로 그 대응팀을 만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인력 양성, 특히 청년 중심, 가축 질병, 소비 촉진 수급, 농어촌 개발, 수출, 바다, 목장까지 이렇게 이제 활동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인력 양성 분야는 이렇게 우리가 이제 해외 협력 모델까지 그 당시 다 만들었어요. 그리고 현장 애로 과제를 찾아가지고 전문가들이 연구해서 정책으로 제공하는 일까지 계속했던 거죠. 그러니까 2007년부터 2019년까지 했으니까 12년 동안 활동을 했던 거죠. 그래서 처음에 2008년부터 2010년까지 제1기 활동했는 내용들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교육시키기 위한 학교를 만들었다든지 현장에서 문제가 되는 것들을 연구 개발했다든지 그 다음에 제2기에 가서는 목표를 물으시면 앞으로 경북농업을 이끌어갈 청년 지도자를 10,000명을 육성하겠다. 그래서 농고에서부터 대학까지 연계된 교육을 시키겠다. 이래가지고 지금 그 당시까지 농고에는 학생들이 안 가고 농고는 늘 미달되고 했는데 저희들이 이 제도를 만들고 난 뒤에 농고에 경쟁이 생겼어요. 농고에 원서를 내다가 시험에 떨어지기도 하고 이렇게 제도를 만들고 많은 정보를 이제 그동안에 이제 가장 중국의 벽을 넘고 다음에 우리한테 닥친 게 뭐냐면 한미 자유무역 협정이에요. 역시 미국이 농업 대국이잖아요. 그래서 그 당시에 우리가 미국하고 자유무역 협정을 하게 되면 5년째 되는 해에는 2천억, 경상북도의 경우 2천억의 손실이 생기고 10년째 되기는 3,500억의 손실이 생긴다. 이런 계획을 전문기관으로부터 연구 결과를 가지고 여기에 맞는 대응책을 만들어 왔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트럼프 대통령 취임 후에 한미 FTA를 다시 하자고 해서 대통령이 우리 협상해가지고 잘 진행되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미국이 손해인 것 같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뭐 그냥 오자마자 재협상하자 해가지고 이걸 가지고 또 우리 농업을 얼마나 공포에 떨게 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또 이런 협상이 진행되는데 역시 경북은 주 산업이 과일이잖아요. 사과라든지 포도라든지 배고 그 다음에 축산이거든요. 소, 돼지 이런 건데 그러니까 미국하고 자유무역 협정을 새로 하자는 것은 당장 미국이 하는 말이 쌀을 개방해라. 그 다음에 소고기 수입량을 늘려라. 이런 거 아니겠어요. 그랬을 때 우리는 이런 손해가 생길 수 있다. 또 수출해서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다 해가지고 결국은 밀고 당기고 해가지고 미국이 큰 걸 못 얻었어요. 우리도 뭐 그렇다면 우리도 미국에 또 대항해야 될 품목들이 있기 때문에
해가지고 결국은 뭐 소고기, 이거 냉동 목살, 요거 비중을 좀 높이는 거. 그 뭐 그런 정도. 그 다음에 뭐 고추의 물량을 조금 관세 제도를 바꾸는 거, 뭐 이런 정도로 재협상이 이루어졌습니다. 어쨌든, 그러면 이제, 새로 우리는 계획을 세웠던 게 세계 시장이 개방되는 것은 물리적으로 우리가 막을 수 없다. 그걸 대응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인재다. 그리고 소득을 안정적으로 실현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우리가 만들어주자. 이런 그림을 그리고 거기에 맞는 이제 일들을 이렇게 하는데 농산물 생산 위주, 그러니까 그냥 새벽부터 밤까지 일만 해가 내 생산하는 대신에 또 겨울에는 별로 일이 없고 이런 거를 겨울에도 할 수 있는 일거리를 제공하자. 특히 말하면 이제 시설 재배 같은 거는 겨울이 없잖아요. 봄에 겨울에. 이런 걸 이제, 그래서 이걸 계절적 한계라고 해요. 예를 들어서 쌀 농사를 딱 지면 1년에 뭐 길어야 한 6, 7개월 일하고 나머지 일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소득 안정화가 안 되니 그 일이 없는 시기에 할 수 있는 일을 제공하자. 그게 아마 여성 농업인의 할 일이 많죠. 그리고 토지 노동 자본 중심에서 사람 중심으로. 그러니까 농사 지려면 땅이 있어야 되고 노동력이 있어야 되고 돈이 있어야 되고 이런 개념으로 해가지고는 국제 경쟁력에서 우리가 이길 수가 없다.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1인당 경제 면적이 6,000평도 안 돼요. 한 5,000평밖에 안 되는데 그걸 가지고 수백만 평을 가진 미국을 어떻게 이길 것인가. 안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포도를 만들더라도 세계 최고를 만들어야 되지 양을 늘려가지고 세계 시장에 가서 우리는 경쟁이 안 된다. 왜? 인건비도 비싸고 생산비가 높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쪽에 교육을 가지고 그런 전문성을 좀 키워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동안에 또 도청이 이쪽으로 안동으로 이전하게 되고 그리고 또 과일을 경북에서 생산이 많이 하지만 이런 게 있어요. 뭐 안동 가면 안동 사과가 최고로 하고 문경 가면 문경 사과가 최고로 하고 청송 가면 청송 사과가 최고로 하는데 서울 가면 경북 사과가 없는 거죠. 안동 사과, 영천 사과, 문경 사과, 봉화 사과는 있는데 경북 사과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래 가지고는 시장의 물량도 문제가 있고 또 군과 군 간에 서로 가격 경쟁에서 손해를 보고 이러니까 경북 브랜드로 과일을 좀 팔아보자. 그래서 브랜드 광역화라는 걸 시작해가지고 지금은 사과, 포도, 그 다음에 떫은 감, 또 복숭아, 자두 이 5개는요 경북이 전국에서 제일 많이 생산해. 이거는 데일리라는 브랜드로 팔고 있습니다. 그죠? 데일리 사과. 데일리 사과가 경북의 광역 브랜드입니다. 데일리 좋죠? 하루에 한 개씩 먹으라고. 그러고 이제 농업을 1차 산업에 묶어 놓지 말고 가공도 하고 수출도 하는 1, 2, 3차 산업으로 가자. 그래서 이건 뭐 국가가 하는 건데 경북이 이제 이게 하기가 제일 좋은데 왜? 재료가 제일 많아요. 우리나라에서 경북에 없는 농산물은 전국에 없어요. 다른 말로 전국에서 재배되는 농산물이 대부분이 다 있는 곳이 경상북도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가공 제품을 만든다든지 또는 부가가치가 높은 뭐를 개발하는 데는 원료가 많은 경북이 다른 데보다 유리하겠죠. 예를 들어서 과일 주스를 생산한다면 경북에 와야 돼요. 과일은 다 했으니까. 그런 이점이 있다는 거예요. 자, 이런 쪽에서 우리가 정책을 개발하고 도와주자. 그 다음에 지금도 여기서 이제 39세 이하인 분은 청년에 해당한다. 보통 우리가 사회 경제학에서 청년은 29세 이하입니다. 그죠? 청년 일자리 하면 15세에서 29세까지인데 농업 분야는 청년이 39세까지다. 그래서 청년농 하면 39세인데 요거는 뭐냐면 아까 그 청년을 한 10,000명 육성하자 했는데 이 10,000명을 육성하는데 고등학교에만 맡겨서 되느냐? 안 된다. 고등학교, 교육청, 대학 또는 뭐 농협, 농어촌 공사 이 7개 기관이 농고에 관심을 가지고 사람을 양성해보자. 그래서 지금 애들이 이제 2012년부터 양성이 돼가지고 지금 농촌에 갔습니다, 애들이. 가서 이 사람들이 예를 들면 농협이 뭐하냐. 이 사람들이 농사지은 농산물을 우선 판매해주자. 농어촌 공사는 토지 문제를 해결해주자. 그 다음에 경북대학교 안에 농산업학과라는 게 있는데 농고생은 그냥 수능 시험도 치지 않고 들어갈 수 있는 학과예요.
이런 제도를 만들어서 소위 여러 기관이 힘을 합쳐서 사람을 양성하는 협치. 지금도 진행 중에 있다는 거죠. 지금도 진행 중에 있다. 그 다음에 세계 각국에 우리가 새로운 정보, 새로운 종자, 새로운 지식,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기 위해서 경국 차원에서 여러 나라를 다니게 되는데 이 사진은 터키란 나라와 루마니아라는 나라에 가야 되는데 터키는 세계적으로 식물 자원이 많은 나라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약으로 쓰는 이런 자원들이 굉장히 많은 나라고 잘 보존되어 있는 나라고 그 다음에 이 루마니아 같은 나라는 우리가 관광을 가는 데는 거의 뭐 안 가는 나라인데 저기가 사과의 원산지고 사과라든지 이 과일이 아주 풍부한 나라 이런 나라예요. 그래서 그런 나라에 지금 가게 됩니다. 가게 되는데 가서 뭐 그 나라 대표들하고 보고 제가 제일 관심이 많았던 것은 루마니아 과수연구소에 사과의 종류가 200여 가지가 심겨 있는 거예요. 보존하고 있는 거예요, 사과에. 근데 내가 내 주목입니다. 딱 그래 한 거는 요 사과가 학교 급식에 딱 맞구나. 우리 학교 급식에 후지 사과는 너무 커서 애들이 안 먹어요. 겁이 나가지고. 그리고 사과를 큰 걸 주니까 얘들이 다 칼로 썰어 달라고 그러고 껍질을 깎아 달라고 그러는데 엄마는 자꾸 껍질째 먹으라고 그러고 껍질을 깎으니까 색깔이 변하니까 애들이 사과가 썩었다고 안 먹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결론은 지금 컵 사과라 그래가지고 사과를 이렇게 잘게 썰어서 컵에 넣어주니까 애들이 먹거든요. 거기까지 가는데 5년이 걸렸어요. 애들이 컵 사과를 달라는데 공급하는 사람들은 무슨 소리 하느냐, 무슨 편한 소리 하느냐, 한 개씩 줄 테니까 먹어. 애들이 안 먹겠다는 거예요. 소비자 중심이라는 게 뭐예요? 나이하고 관계없잖아. 6살이 요렇게 주면 먹겠다 하면 우리는 그렇게 맞춰줄 생각을 안 하고 자꾸 청년 세대에게 우리가 했던 것을 고집하는데 누가 먹겠어요? 그래서 부득이 원래 우리나라 사과는요 껍질이 질기고 딱딱하기 때문에 껍질을 깎지 않고는 못 먹어요. 왜 엄마가 껍질째 먹으라고 그러죠? 껍질째 먹고 나면 이빨에 끼고요. 식감이 떨어지는 거예요. 애들이 안 먹는 거예요. 근데 껍질째 왜 먹느냐고 물어보면 사과 껍질에 양분이 많대요. 여러분 잘 알잖아요. 우리 양분 과잉이잖아. 지금 어린 애들이 양분이 부족해가 사과 껍질 먹을 형편의 어린이가 아니잖아요, 지금. 예? 우리 어린이들이, 우리가 지금 선진국에 살잖아. 그러면 밀감도 껍질째 먹지. 예? 수박도 껍질째 먹고. 그죠? 깎아달라면 깎아줘야 돼요. 근데 껍질째 먹는 사과가 있습니다. 노란 사과 여러분 아나요? 골덴이라는 사과 옛날에. 그게 유럽형 사과. 그러니까 유럽은 사과 갖다 놓고 칼 갖다 놓으면 신고해요. 경찰에. 칼이 위험하다고. 애들이. 그래서 유럽형 사과는 사과를 딱 잡고 손으로 꽉 쥐면 손가락에 쑥 들어가요. 과육이 부드럽고 껍질이 부드러워요. 그러니까 아예 깎지 않고 도시락에 여기 딱 넣어주면 그냥 먹고 버려요. 그러려면 첫째 사과가 작아야 되고 껍질이 부드러워야 되고 당도가 높아야 돼요. 근데 우리는 껍질이 질기고 딱딱하고 과일이 커서 안 먹어요, 애들이. 대구 경북의 학생이 그때 69만 명이 있을 때 내가 학교 급식하자고. 69만 명이 사과 하루에 한 개씩 먹으면 69만 개를 먹어요. 일주일 먹으면 69만 개 꼬박이 7이야. 사과 소비 큰 걱정할 거 없어. 우리는 건강에 좋은 거고. 근데 계속 부득이 이걸 가져올 수밖에 없다. 요 사과가 딱 맞다. 한 입에 쏙 들어가고. 우리 알프스 오토맥 하면 너무 작아. 장난감 같아. 그래서 요 정도는 커야 돼. 지금 경북농업기술원에 아마 한 100여 종이 들어왔을 겁니다. 그 과수연구소 소장을 초청해서 너 사과를 우리가 좀 가져와야 되겠다. 1년에 몇 개씩 접목해서 가져 들어오고 우리 연구진이 거기 과수연구소에 가 있고 이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왔을 때 우리가 그냥 그쪽만 받으면 안 되잖아요. 돌아다녀보고 좋은 거 있으면 줄게. 감을 달라 그래요. 감이 없어요, 유럽에. 그래서 우리 청도 감하고 상주 감을 보냈어요. 그래도 1년 뒤에 그렇게 고맙대요. 왜? 세계에서 이렇게 좋은 과일이 없다. 가장 가공이 좋고 감이 있으니까 잼이 필요 없더라. 우리는 그 좋은 감을 잼으로 먹지 않고 설탕 넣은 딸기잼을 찾고 있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은 감을 그대로 홍시를 냉동 보관하면서 언제든지 천연잼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돌아다니는, 과수원에서 제가 찍은 사진이,
그 다음에 터키의 유전자원 연구소, 여기도 아마 상당량이 가지고 있는 터키 연구진들, 이거는 이제 또 우리가 덕만 봐야 될 게 아니라 도움을 줘야 되니까 이제 몽골에다가 경북농업 기지를 만들어요. 몽골에다. 그래서 이제 몽골에 가가지고 우리가 도와줄 거는 뭐고, 거기서 뭐 비타민 나무라고 이름 붙여서 온 거 이런 게 다 몽골에서 온 거예요. 몽골에서. 제가 가져왔다. 몽골에서 우리 연구진들이 너무 고생하고 있더라고요. 가보니까. 그래서 뭐 초원에 뭐 별이 뭐 쏟아진다 하는데 그건 꿈만 같은 여행자 얘기고 휴대폰도 안 되고요. 어디 가려면 수십 리를 걸어야 되고요. 그리고 저 몽골 텐트가 참 좋아 보이는데 보면요. 벌레 때문에 고생 많고요. 냄새도 많이 나고 고생을 정말 많이. 우리가 호박 농사 같은 거 이런 걸 지어가지고 호박을 줬는데 어떻게 먹는지 몰라가지고 집에 가 다 섞여놨어요. 배추 농사도 이 사람들은 그냥 감자와 양고기, 돼지고기, 소고기, 말고기 뭐 먹고 살다가 채소를 줬더니 채소가 어떻게 해서 사람에게 유익하게 먹을 수 있도록 요리하는 방법을 몰라. 그리고 우리 의성군에서 가가 김장 담는 기술을 가르치고 뭐 이렇게 했어요. 근데 몽골에 한국의 농기구들이 수출이 많이 됐습니다. 그 대신에. 자, 이 비닐하우스. 비닐하우스의 경우에도 한국 사람이 있을 때는 잘 되고 한국 사람이 떠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베트남이요. 지금 중국보다 우리하고 농업을 주고받는데 굉장히 좋은 나라예요. 왜?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는 대부분의 농산물이 베트남에 생산돼요. 왜? 베트남은 저 끝에 그 사람들이 아주 S라인이라는 베트남 지도 한번 보여드릴까요? 연구소 소장인데 요 베트남 지도. 예? S라인, S. 자기들이 S. 여기 중국하고 운남성하고 붙은 데는 거의 온대지역, 산악 온대지역. 여기는 아주 열대지역. 그러니까 열대 농작물에서부터 온대 농작물까지가 다 있는 나라입니다. 아주 긴 나라. 그래서 지금 커피의 경우도 국내에서 가장 많은 커피를 수입하는 나라가 베트남입니다. 정말 수입. 그래서 우리가 지금 베트남하고 아주 교역을 활발히 하는데 농업적으로 우리가 제휴해야 될 게 뭐냐 해가 베트남의 모든 농업 연구소를 다 한번 다녀보고 또 요거는 이제 중국에 갔을 때 잘 되면 세월이 좋아지면 우리 쌀을 중국으로 수출해보자. 왜? 아무리 봐도 우리 쌀 품질이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중국의 벼 재배 지역을 이렇게 다닙니다. 다녀가지고 중국 사람들이 최고로 치는 쌀이 뭘까? 그래서 우리가 그걸 한번 연구를 해보자. 이래서 아마 우리 농촌진흥청을 중심으로 쌀을 수출하는 것도 우리가 생각하고 있다는 거죠. 맨날 우리가 방어만 할 게 아니라 공격적으로 한번 나가보자. 근데 그 공격적으로 나간 것 중에 하나 성공하고 있는 게 지금 포도입니다. 포도. 세계 각국으로 수출하고 있잖아요. 그러고 어쨌든 국내에서 인증된 농산물, 뭐 우리가 유기농 농산물, 우리가 수출할 때는요, 유럽, 특히 유럽은 유기 농산물 아니면 수출하기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게 어렵지만 그쪽으로 가야 되겠다. 특히 요즘 이제 또 탄소 감축을 시키기 위한 국제적인 흐름이 있잖아요. 그렇게 봐도 앞으로 친환경 농업을 해야 된다. 적어도. 그래서 뭐 흔히들 어렵다고 하지만 저는 청년농한테는 그 길만이 살 길이라고 봐요. 우리는. 왜냐하면 우리 농산물은 생산가가 비싸기 때문에 가격으로 갖고 다른 나라에 팔아가는 살 사람이 없어요. 대신에 이 농산물이 사람에게 가장 안전하고 품질이 좋다라는 걸로 우리는 승부수를 걸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에서도요, 한국의 농산물이 세계에서 제일 안전하다라고 알려져 있어요. 그 중국 정부가 막아서 그렇지, 이걸 열어놓으면 한국의 분유라든지 우유는요, 상해 같은 데서 부르는 게 값이라요. 수입 자체를 중국에서 수입을 막아놨기 때문에 그렇지, 이걸 열어주면요, 엄청나게 우리가 비싸게 팔 수 있어요. 상해 부자들 팔 수 있다. 한국 농산물이 세계에서 제일 안전하다 하는 것은 우리가 그만큼 친환경 농업을 역점적으로 해왔기 때문이라고 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 GAP라는 제도도 있는데 요거는 농약 안전 사용 기준을 지켜서 생산한 농산물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아마 수출에서는 이 GAP만 갖고는 어느 정도 활성화하기는 좀 어려울 거라고 봐요. 제도로. 유기 농산물로 가는 것이 가장 경쟁력이 있다. 그리고 세계에서 가장 축산을 잘하는 나라가 덴마크입니다. 그죠?
덴마크입니다. 이 유리온실 농업을 쟁잘하는 나라는 네덜란드고 축산이나 축산 가공품을 제일 많이 생산해서 수출하는 나라가 덴마크예요. 그래서 이 덴마크에 가서 축산 애들 공부는 어떻게 시키는지, 고등학교 교과 과정은 어떤지 이런 거를 여기 교장 선생님을 안동생명과학고의 안동농고까지 초청을 해서 내가 특강도 시켰어요. 애들한테. 그래서 대표적인 그 순환농업 하는 데를 가본 거예요. 이게 20헥타면은 약 한 6만 평 되거든요. 초지가. 6만 평 되는 곳에서 거기서 소를 키우고 거기서 나오는 농산물을 갖고 사료를 하고 소가 내놓는 퇴비라든지 부산물을 갖고 농사를 짓는 이런 걸 순환농업이라고 해요. 이게 가장 좋은 유기농업 체제입니다. 이거를 한번 돌아보자. 그래서 가서 공부하는데 한 30만 원 줬어요. 한 시간에. 그 2시간인데 거의 60만 원 정도. 강사를. 아니면 못 오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이 농사를 짓는데 농가에 학생들이 오면 돈 받고 설명해야 돼요. 그래서 농민사관학교에서는요, 공부하는 학생이 농장을 방문하면 농장 주인에게 강사료를 20만 원씩 지불하게 돼 있어요. 예? 그래야 되잖아. 내가 왜 내 지식을 공짜로 가르쳐? 돈 받고. 여기 가니까 2시간 조금 더 하는데 60만 원 달라. 이 아저씨가 지금 농장 주인이 이 덴마크의 재래 소를 키우는 거예요. 한 30마리 키우는데 여기 있는 사료들을 여기서 다 생산해서 소를 줘요. 순환농업하는 바깥에서 들어오는 게 없어요. 우리도 적지만 이런 순환농업을 했는데 이 아저씨가 생산한 사과야. 사과. 따고 아니 몇 개 남았다. 이게 떨어져. 이게 100% 유기농이에요. 근데 우리나라 유기농 사과라고 시중에 나오면 소비자들이 뭐라 그래요? 인물이 너무 좋다. 아니 농약을 전혀 안 치고 화학 비료를 안 주고 농사 지으면 이게 크고 번들번들하게 될 수가 없잖아요. 얘가 영양도 부족하고 벌레도 먹고. 근데 이거는 여러분이 봐도 농약 안 친 것 같죠? 그죠? 그 대신에 이 사과를 그냥 사람이 안 따요. 여기 집게를 농기계가 집어 흔들어 버려요. 흔들면 이렇게 떨어져요. 저걸 걷어가지고 이제 그 얕은 소금물에 잠시 담가요. 담그면 사과 속에 있는 벌레가 다 튀나와. 그리고 자동 세척기에 가서 세척을 해요. 그 다음에 다시 말하면 생과로 시장에 하나도 안 팔아요. 저걸 가지고 주스, 탄산음료, 잼 이런 걸 만드는데 예? 만들어서 이 아저씨 집에서 이렇게 파는데 유럽에서 쟁비싼 거예요. 뭐예요? 이 모든 제품이 유기농이에요. 근데 우리는 하나같이 사과를 생산해서 수출하려고 그래요. 자, 생과를 수출하면 뭐가 힘들어요? 검역이 얼마나 힘든지 몰라. 포장할 때부터 수출해가 상대국에 가서도 불안해. 예? 검역. 그런데 잼을 만들어가는 것은요, 원산지 표시만 하면 거기 무슨 균이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내가 쓴 사과가 유기농이잖아요. 가격이 엄청 비싸도 수출이 되는 거예요. 왜 우리는 이런 쪽으로 눈을 안 돌릴까? 이거는 당연히 외국에서 사먹는다고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바꿔봐야 돼, 우리가 생각을. 사과 주스 보세요. 집집이 사과 주스를 생산하는데 팔려야 말을 하지. 내가 학교 급식을 시키려고 학생들한테 수요 조사를 하니까 사과 주스는 좋은데 병에 넣어달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농가는 뭐라고 해요? 사과값보다 병값이 더 비싸다는 거예요. 이거 역시 맞춤형을 못해요. 애들이 안 먹어. 언제까지 그 시커먼 비닐에다가 가위로 한쪽을 썰어내고 먹도록 애들이 왜 먹어요? 학교 앞에 가 사 먹지. 학교 앞에 가면 미국에서 들어온 사과 주스, 유럽에서 온 사과 주스, 100% 주스, 50% 주스 입맛대로 있는데 다 병에 들어서 병도 예뻐. 돈은 엄마가 내. 나는 그걸 먹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계속 주스를. 그럼 학생들이 내가 간담회를 했거든요. 농장 주인한테 질문을 던졌어요. 아저씨, 어떤 사과로 주스 만드느냐고. 그럼 뭐라고 대답해요? 좋은 말로
상품 가치가 없는 사과로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잖아요. 왜? 당도가 낮은 놈, 떨어진 놈, 새가 쫓아는 거, 병든 거 이걸로 주스 만들거든요. 좋은 거는 다 팔고. 그 소리 들었을 때 우리 애들이 그걸 먹을까요? 이렇게 된 지가 이미 10년이 지났어. 그래도 애들한테 사과 주스를 제대로 된 걸 공급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못 하는 거예요. 내가 어떤 팀을 데리고 일본까지 갔어. 아오모리, 사과 유명한데. 그거 가면 이렇게 해요. 학교 급식용 사과원. 알겠죠? 그 집에서 생산한 사과는 다 학교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첫째 뭐예요? 과일의 크기가 적겠죠. 그리고 농약을 거의 안 쳐야 되겠죠. 우리는 앞으로 여러분들이 농업을 하든 농산물 유통을 하든 본인이 계획과 목표를 세워야 돼요. 본인이. 그리고 이게 부족하면 국가가 컨설팅을 해줘요. 농기술센터 가서 요청을 하면. 그래가지고 나에게 맞는 어떤 체제부터 구축을 할 줄 알아야 돼요. 아니, 사과를 팔아가지고 내가 버는 돈이 얼마고, 주스로 팔았을 때 버는 돈이 얼마고, 학교 급식을 했을 때 버는 돈이 얼마인가를 계산해보고, 나에게 소득이 도움이 되고, 내가 할 수 있다 하면 과감히 그걸 바꿔야 되잖아요. 언제까지 생과용 사과만 생산할 거냐 이거죠. 우리 집에는 사과를 전량 주스만 만듭니다. 일정 당도 이하는 그냥 폐기 처분합니다. 최고급의 사과로만 이제 몇 집이 생겼어요. 10년간 내가 주장했더니 왜? 주스 만들면요 선고할 필요 없고 포장할 필요 없고 찬송 갈 거 하나도 없어요. 그래 제대로 된 제품을 이 사람처럼 만들어서 아까 그 보잘것없는 사과, 만약에 우리나라 사과 농사 지는 아저씨들이 그 갔을 때는 교수님 이게 사과입니까? 이게 사과입니까? 이거 어디 팝니까? 물으니 농장 주인이 뭐라고 얘기해요? 당신 같으면 이 사과 사겠냐고. 안 판다는 거야. 왜? 이거 파는 게 소득이 훨씬 높다는 거예요. 이런 발상의 전환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돼지 키우는 사람입니다. 네덜란드 가면은 기업용 양돈, 돼지 키우는 사람은 수만 마리 키우는 사람이, 우리나라도 뭐 5천 마리, 만 마리 키우는 사람이 있거든요. 근데 이 사람요, 돼지가 150마리 정도밖에 안 돼요. 근데 이 돼지가 아주 유쾌하게 놀고, 첫째, 돼지 우리가 우리나라 돼지 우리보다도 훨씬 시설이 안 좋아. 왜? 이 아저씨가 전부 고물상에가 사가고 자기가 만든 거예요. 그런데 이 환경 하나는 끝내주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이런 시설에 관심을 두는 게 아니라 이 환경에 관심을 두고 이 돼지가 좀 유기농 돼지야. 근데 우리나라는 어때요? 소 키우고 돼지 키우는 사람. 시설부터 잘 지어야 돼요. 그래서 시골에 가다 보면 건물 크고 빈집 다 옛날에 축산하다가 망한 집이 많아요. 예? 그래서 이 사람은 이 유기용 돼지를 키우는데 얘들이 그냥 똑같은 크기로 이렇게 크고 있잖아요. 왜? 다음 달에 나갈 거 요 옆에 있고, 그 다음에 팔 거 있고,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키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일 하는 작업이 뭐냐면, 온종일 돼지가 가장 기분 좋은 상태가 무엇일까? 이걸 연구하는 거죠. 아저씨가. 그래서 돼지를 150마리 키워도 한 달에 소득이 500만 원 이상 돼야 된다. 자기 목표예요. 왜? 덴마크가 GDP가 5만 불이니까. 내가 비록 돼지를 키우지만 그 나라 국민이 평균치 소득을 올린다는 목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뭘 하더라도 목표. 목표는 내 남편이 하겠지. 그게 아니야. 남편이 하더라도 나의 목표가 있어요. 그 목표 설정에 어려움이 있으면 자문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이 사람이 돼지를 팔아서 돈을 버는 거예요. 요거는 세계에서 제일 큰 돼지 가공 공장, 덴마크에 있습니다. 하루에 수만 마리를 잡아내거든요. 여기 웃기는 건 홍보실에 딱 가면요. 돼지 한 마리가 크게 벽에 그려져 있어요. 그려져 있는데 요 국기는요. 요 부위의 고기를 좋아하는 나라 백성들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치밀한 계획으로 수출하고 있는가. 한국 사람이 제일 좋아하는 돼지고기는 첫째 목살, 두 번째 삼겹살. 그죠? 네? 그 일본 사람들이 좋아하는 부위, 영국 사람이 좋아하는 부위 다 다르죠. 그래서 적어도 축산 대국이 되려면
세계 시장을 분석을 해서 38개 나라의 돼지고기를 수출한다고 자랑을 하더라고. 그죠? 어? 자, 우리도 이거는 스웨덴의 친환경사과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옆에 이렇게 목초를 키우면서 사과 농사를 지으니까 이거는 소나 그 돼지 사료로 사용하는 거죠. 당연히 농약을 안 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우리한테 멀리 있는 게 아니구나. 그리고 이런 매장에 가면 이게 이제 유기농 농산물을 파는 곳이거든요. 이 모든 사람이 이 제품에 관심이 있지 이 포장이나 이런 데 관심이 없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요. 사과 한 상자를 사면 분리수거를 4가지, 5가지 해야 되잖아요. 과잉 포장이 돼요. 사과 소비자에게 너무 높은 가격이 사과 때문에만 아니라 그걸 유통하기 위해서 포장하는 포장재 가격과 유통비용이 어쩌면 사과값보다 더 비쌀 수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그게 아니야. 이런 식으로 그냥 팔아도 이 제품이 좋으면 되는 거죠. 제품이 좋으면. 자, 이렇게 다 가격을 붙여놓고 이렇게. 우리도 이런 걸 좀 본받았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농산물의 가공에 대한 모델인데 아까도 했다시피 가공도 목적이 있어야 되고 가격 결정도 본인이 해야 되는데 6차 산업하면 지원한다 하니까 막 무조건 받아가 나도 장아찌 너도 장아찌 막 장아찌 다 만들고 있고 주스란 주스는 다 만들고 있고 수십 가지의 조청이 만들어지고 안 팔리니까 뭐 어떻게 성공해요. 결국 대기업이 하는 거는 날개도치지 잘하고 있고 농가가 하는 것은 그냥 시장이 제한되어 있고 어쨌든 차별화된 제품이 아니고는 참 팔기 어렵다. 그러니까 뭔가 가공을 할 때는 기존의 시장에 나와 있는 거하고는 뭐가 달라도 한 가지 이상 달라야 돼요. 가격이 다르든지 원료가 다르든지 그 다음에 제조 방법이 다르든지 성분이 다르든지 뭐가 달라야 되는데 하나도 분석을 안 해보고 옆집에 주스 만들기 나도 만들고 이러면 안 되겠다. 그래서 프랑스에서 유명한 우리나라 축구 선수가 한 사람가 있는데 보르도 지역에 포도주가 굉장히 유명합니다. 그런데 여기 보통 이제 포도 과수원하고 포도수를 보관하는 장소하고 포도주를 만드는 것까지 판매까지 다 있는 걸 우리는 이름을 영어로 하면 캐슬이라고 해요. 아니 궁이야 궁. 그런 곳이 몇백 년간 포도주를 생산하는지. 그리고 웃기는 건 이분들이 자기들끼리 품평회를 해가지고 10년에 한 번씩 등급을 정하는데 떨어지면 10년을 기다려가 재도전하고 떨어지면 10년을 기다려 재도전. 그러기 위해서는 증조 할아버지, 아버지, 내 아들, 손자까지 계속 포도주를 해가지고 목표는 1등급이야. 거기 도달하는 건데 이 참나무통에 보관하는 것은 길어야 1년 내지 2년입니다. 왜? 여기는 발효시키는 거 보관하고 수십 년 보관하기 위해서는 포도주를 다 병에 집어넣어요. 억질로 그 안쪽까지 들어가 본 거죠. 저기 뒤에 거 볼까요? 속속 들어가요. 양쪽이 다 병입니다. 근데 차 안쪽에 들어가면요. 거미줄이 얽혀 있고 포도주 병이 깨져가지고 포도주가 나와가 덕지 붙어 있고 우리나라 같으면 빗자루로 다 쓸었겠죠. 안 쓸고 그대로죠. 저게 몇 년 된 거냐. 100년이 넘었다는 거죠. 그 한 병이 얼마일까요? 근데 우리는 이게 발상입니다. 우리나라는 어때요? 술을 만들면 못 팔아서 난리야. 아니 저렇게 좀 구석에 좀 집어넣어 놓으면요. 나중에 증손자, 고손자 저거만 갖고 먹고 삽니다. 한 병에 1,000만 원이 넘는 거지. 근데 우리는요, 식초도 그렇잖아요, 지금. 많이 생산해요, 경북에도. 5년 산 식초도 없어요. 근데 발사믹 식초 포도로 만든 겁니다. 이게 앞으로 50년 산, 30년 산 우리나라 들어오고 있다. 그게 값이 얼마나 비싸겠어요. 우리는 보관할 줄 몰라. 뭐를 좀 보관해놓고 좀 이렇게 좀 넣어놓으면 어때? 깨지면 깨지고, 변하면 변하는 거지. 그대로 내팽개친 게 나중에는 값이 보통 비싼 게 아니더라. 이거 잘 보세요. 여러분들 유심히 보는지 모르겠는데 이 집이요. 5대, 6대, 7대 포도주를 한다는 게 여기만 보면 아는 거예요. 이 집이 사용하는 모든 제품은 포도야.
자, 이거요. 전등. 전구 자체가 포도송이라. 시장에 파는 게 아니고 이 아저씨가 부탁해서 만들었겠죠. 그러고 이 전구를 받치고 있는 게 포도나무예요. 그러니까 이 집은 모든 장식에서부터 시설, 보관 다 포도예요. 그러니까 포도주 파는 돈도 돈이지만 세계에서 관광객이 와가지고 이걸 보고 얻는 수입만 해도 엄청난 소득이다. 우리는 옛날 시설이란 걸 전부 다 현대식으로 바꾸면서 역사를 증명할 수 있는 근거가 아무것도 없도록 만들어가는 게 우리 농촌의 현실이야. 내가 영양고추도 좀 디딜바로 빻는 집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 왜? 가족끼리 가서 디딜바 빻아가면 값을 한 20% 싸게 해주고, 그래야지 거기 와서 관광 수입을 올리고, 그게 6차 산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제품들을 우리는 예사로 보고 넘길 것들이 아니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제 판매하는 곳은 집집마다 다 이렇게 자기가 생산한 걸 자기가 판매하고 있다. 우리도 이제 법적으로 이게 허용이 되어 있습니다. 내가 등록해서 팔 수가 있다. 이걸 인터넷으로 팔면 되는 거죠. 그리고 이거는 고속도로 휴게소에 있는 과일만 들어있는 냉장 캐비넷이라고 보면 되겠죠. 자, 우리도 고속도로 휴게소에 우리 농산물 판매 센터를 만들었어요. 농업인 단체들이 해달라고 항의를 해가지고 곳곳이 있습니다. 지역농산 판매센터가 있는데 가보면요, 내가 거기서 사야 될 이유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딸기 날 때는 딸기 팔고 사과 날 때는 사과 파는데 운전하는 사람한테 파는 물건치고는 일반 우리 집 옆에 슈퍼에서 사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5kg 상자, 10kg 상자. 아니, 운전하는 사람이 그거 사서 뭘 하겠어요? 그러니까 요거는 뭐냐면요, 과일이 파인애플이고 뭐고 한 가지만 있는 거, 두 가지, 세 가지 섞여 있는 거 다 씻어서 요 안에 작은 포크까지 딱 들어있고, 운전하면서 요걸 한 개 딱 사가지고 운전대 옆에 뚜껑 열고 딱 놓고 충분히 먹을 수 있도록 해놨어요. 요런 거는 고속도로 휴게소에서만 파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게 뭐야, 이런 게 소비자 맞춤형 산업이라는 거예요. 고속도로 휴게소에서도 일반 우리 집 옆에 슈퍼와 똑같은 진열을 해놓고 파는데 그걸 왜 삽니까, 그게? 차에 무겁도록. 애들하고 즐겨 먹을 수 있고, 또 과일을 이렇게 섞어서 파는 거 요즘은 조금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있는데 이렇게 섞어서 팔면 취향대로 먹을 수 있어요. 그래서 초등학교에 지금 컵 과일이라고 들어가는 거는 그 안에 브루벨리도 몇 개 넣고 방울토마토도 몇 개 넣고 사과도 몇 조각 넣고 이렇게 주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도 안 남기고 다 먹습니다. 자, 이런 것도 우리 아이디어가 이런 쪽으로 움직이면 좋겠다. 그 다음에 어차피 우리는 지금 노동력이 부족하고 농촌에 나이가 든 사람이 많고 또 임금이 비싸고 또 기후변화가 심하고 이러기 때문에 어차피 시설 농업 쪽으로 간다. 이렇게 방향은 정해졌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앞서가는 게 이제 스마트 농업이라고 해서 하는데, 이런 시설 농업은 내가 시설은 돈만 주면 첨단 시설을 할 수 있는데 그 시설을 운영해서 소득을 올리는 내 자신이 스마트화 돼요. 그래서 스마트 농업 이전에 기술을 익히고 정보를 얻고 공부를 하는 과정이 있어야 되고, 그래서 정부에서도 농정원이라는 데서 일정 과정의 교육을 거쳐야 스마트 농업을 지원한다. 이런 규정까지 만들어 놨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누구나 할 수 있는데, 저는 어쨌든 이 과정은 1인 체제의 마케팅 하는 걸 좀 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자, 이 네덜란드가 아까 얘기한 대로 세계적으로 이 시설 농업이 가장 앞서가는 곳이고, 우리나라에서도 스마트 시설의 대부분을 네덜란드에서 가져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 나라는 자연에서는 농사를 못 져요. 일단 땅을 파면 바다보다 낮으니까 수분이 너무 많고, 그 다음에 강수량은 한 600mm, 우리나라 3분의 1밖에 안 돼요. 반 정도밖에 안 되는데 3분의 1에서 우리가 한 1200mm 온다면 반 정도 되겠구나. 반 정도 되는데 강우 일수가 200일이 넘어요. 그러니까 늘 안개가 끼어 있다는 거죠. 햇빛이 부족하고.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런 시설에서 인공적으로 광을 공급하는 수경 재배를 했기 때문에 발전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이 나라 농업도 처음 교육에 이게 이제 스마트 농업, 유리온실 전체적으로 엄청 큰 면적이죠. 그리고 우리가 노동력이 없고 기후변화를 대응하기 위해서는 한두 사람이 이렇게 넓은 시설에서 시설하는 쪽으로 장기적으로는 가야 된다고 봐야 되겠죠. 이렇게 되면 아마 그 친환경 농업하기도 굉장히 쉽습니다. 예. 왜냐하면 인공적으로 환경을 조절해 주다 보니까 병해충 발생을 줄일 수 있고 농약 사용을 거의 안 해도 되도록 농사를 짓도록 하거든요. 그리고 이 세계에서 제일 큰 토마토 선과장, 여기서 유럽 전역으로 방울토마토 수출하는데 여기 보세요. 색깔별로 크기별로 선과를 하고 있죠. 자동으로. 그리고 이제 이 홍보센터에서 이제 이 사람들이 생산하는 토마토를 홍보하는 광경들, 이게 자동으로. 그 다음에 얘가 그냥 얘 얼굴만 보면 이런 샐러드를 먹고 싶을 정도로 홍보를 하고 있다는 거. 이런 것도 우리가 좀 참고를 해야 되고. 그래서 이제 이 네덜란드의 농업 기술 또는 농업 체제가 어떤가를 우리가 이제 조사하고 분석하고 우리의 어떤 제도를 만들기 위해서. 그리고 이제 혼자 하기는 힘드니까 공동체를 만들어 가는데 여러분들이 아마 마케팅을 하더라도 우리 집에서 생산한 양이 없을 때는 이런 여러 집이 합친 공동체에서 내 역할을 해주면 굉장히 좋다. 그래서 일본의 공동체를 우리도 경북형 마을 영농이라고 그래가지고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그 공동체가. 지금까지 공동체는 너무 생산 위주의 공동체를 만들었기 때문에 경쟁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꼭 여러분들처럼 이런 마케팅 교육을 받은 사람이 그 속에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생산한 걸 어떤 가격으로 어떻게 팔 것인가를 늘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영국에 있는 마을인데요. 사람이 떠났던 마을에 사람이 다시 돌아오게 되는 마을인데 아주 유명한데 이 마을이 성공하게 된 이유는 지역화폐라는 걸 도입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나라도 지역화폐라 재래시장 화폐 이런 걸 만들어가 수표처럼 나눠주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는요, 그거를 전국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해놨기 때문에 실제 지역에 도움이 된다는 보장이 없어요. 의성 재래시장에도 사용할 수 있고, 안동 재래시장에서 영국에서 이 시장은요, 이 마을을 벗어나면 사용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원리는 이거예요. 우리 마을에 한번 들어온 돈은 다시 못 나가게 하는 거죠. 예를 들면, 돈이 왜 나가지? 집에서 고민을 해봤더니, 애기 유치원 때문에 나가는구나. 우리 마을인데 유치원이 없으니까 옆에 마을 유치원 때문에 애들이 나간다. 돈이 나간다. 그러니까 마을 주민 중에 유아교육 자격이 있는 분에게 마을에서 유치원을 만들어서 마을의 돈이 다른 마을로 못 나가게 한다든지. 그리고 주민들이 대부분 빵을 먹는데 우리비를 생산해놓고 빵을 못 만들어가지고 옆 동네에 가서 빵을 사온다. 그러지 말고 베이커리 자격을 얻어가지고 우리 동네에서 빵을 만들자. 우리 동네에 우유는 있는데 야구르트가 없다. 우리 동네에서 야구르트.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이게 부자가 된 마을인데 여러분들이 한번 가보려면 충청남도 홍성군 홍동마을이라는데 홍동마을 네이버에 치면 나옵니다. 이 홍동마을이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마을 공동체입니다. 그 원리는 들어온 돈을 밖으로 못 나가게 하는 거예요. 주민이 운영하는 술집까지 있어요. 남자들이 술 먹으러 자꾸 딴 데로 나가니까 그 안에 술집을 만든다 이거예요. 그런 식으로 우리는 이런 제도도 우리가 도입할 만하다. 그 다음에 아까 그 데일리라는 브랜드를 가지고 과일을 만들고 생산했는데 그 근원은 이렇게 학교를 만들어서 교육시킨 것이다 했고 처음 2007년에 내가 농민사관학교를 만들어서 방송에 홍보할 때야. 그런데 보면 지난해까지 2만 명이 이수를 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경상북도에 주민등록이 있다면 농민사관학교 입학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원하는 쪽에 가면 좋겠어요. 농민사관학교는 지금까지의 농업교육하고는 다르게 교육을 시켜왔던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현재 우리 도 곳곳에서 제대로 된 기술 영농을 하고 있다고 보면 돼요. 그 다음에 이 가공을 하더라도 오른쪽에 있는 게 쌀의 종류거든요. 재료가 여러 가지가 있다는 데 대한 정보를 가지고 가공을 해줘야 되는데 무조건 값싼 재료만 사용해서 가공하는 사람이 대부분이더라. 그래서 시장 경쟁력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게 그 당시에 학교 급식
대구와 경북에 학교 급식을 하게 되면 어떤 농산물이 얼마나 필요하고 농업의 소득이 얼마나 기여할 것인가 등등 이런 걸 분석했는데 경상북도는 친환경 학교 급식으로 다 바뀌었는데 아직 대구는 그 제도가 제대로 안 돼가지고 다음 달 12월 달에 대토론회를 한대요. 저보고 좀 와달라고 해서 가야 되는데 어쨌든 학교 급식이라는 거는 물론 학교 급식법에 있는 자라나는 청소년의 건전한 신체 발달을 도모하기 위하여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올바른 식습관. 어릴 때 안 먹던 것은 성인이 되고 나도 잘 안 먹는다는 거예요. 근데 어릴 때 사과를 안 먹으면 성인이 돼도 사과를 안 먹어요. 바나나만 찾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학교 급식에서는 자기 건강에 좋은 다양한 식재료를 즐겨 먹을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게 급식. 그러니까 그냥 무상급식이라는 데만 매달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안전한 농산물은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생산된 친환경 농산물이라 해가지고 사실은 로컬 푸드라는 것도 그렇게 시작되는 거예요. 되는 건데 우리는 가격에만 너무 매달려가지고 공짜로 주는 게 참 좋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일본의 로컬 푸드 센터인데요. 매장에 자기가 자기 물건을 갖다 놓고 남으면 도로 가져가는 거예요. 우리는 로컬 푸드 매장에 물건 갖다 놓고 안 팔리면 뭐라고 합니까? 다음 선거 때 한번 보자. 뭐 이런 식으로. 그렇게는 안 돼요. 자기가 자기 물건을 갖다 놓고 자기가 가격을 부과하고 자기가 남으면 가져가고 한 달 내내 남을 물건이 많은 농가는 그 다음 달에 물건을 못 갖다 놔요. 왜? 니는 가격을 잘못 매겼거나 품질이 떨어졌기 때문에 소비자가 안 사갔다 해서 징계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움직여줘야 되겠다, 우리도. 그래서 이런 일들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무도 깨끗하게 씻어서 갖다 놓는 사람이 있고 흙재 갖다 놓는 사람도 여러 가지를 갖다 놓습니다. 그것도 자기가 알아서 하는 거예요. 자기가 알아서. 근데 우리는 너무 나는 생산만 하고 팔아주는 거는 자네가 팔아.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거는 일본 오사카 지역의 학교 급식 관련 회의인데 이게 참 재미있는 거는 다음 사진을 보나? 여기 막대 그래프가 저 화면에 지금 막대 그래프가 보여요. 이 막대 그래프가 뭐냐면요. 일본의 모든 도에서 학교 급식에 자기 지역 농산물을 얼마나 썼는가를 매달 이렇게 막대 그래프를 그래가 정부가 발표를 하는 거예요. 뭔지 알겠죠? 경상북도에 있는 학교에 경상북도에서 생산된 농산물이 몇 % 들어갔나 이거를 매달 정부에서 이렇게 막대 그래프를 그려가지고 경쟁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농민들이 뭐 항의할 게 없겠죠. 우리 군수가 꼴찌했구나. 우리 군수가 1등했구나 나타나는 거예요. 그죠? 이게 참 인상적이더라. 그런 얘기를 드려봅니다.